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 일요일인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예고했던 대로 양적 긴축과 주식시장에 대해서 오늘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같습니다. 인후염이 걸려서 지금 며칠째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는 점, 혹시 강의 중간에 기침할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부터 보시겠습니다. 양적 긴축, 증시 가격 반영은 끝났다. 제목만 보면 양적 긴축 크게 위험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죠. 사실 저는 미국 증시도 그렇고, 사실 오늘 새벽, 화요일 새벽 한국 증시에서도 아침부터 이런 반영이 끝난 결과가 나오길 기대했는데, 일단 코스피는 나름 선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위메이드, 컴투스 홀딩스 등등 게임주들이 급락하면서 오늘도 역시 상당히 우울하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양적 긴축에 대해서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제부터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하나씩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적 긴축을 이야기하기 전에요, 그에 대한 반대말이죠. 양적 완화, 그것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적 완화가 왜 실시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이 양적 긴축이죠. 그렇다면 앞에서부터 살펴봐야 뒷부분도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QE죠. QE를 실시한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경제는 신용화폐 시스템입니다. 즉 실체가 없는 돈이죠. 사실 국가가 이걸 돈이라고 하니까 돈인데, 그런 신용화폐 시스템에서는 매년, 매월, 매일, 그리고 매시간 일정 비율로 부채가 증가해야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만약 작년과 올해가 부채가 동일하다 그러면 그게 경기 침체거든요. 그래서 신용화폐에서 부채 증가율 가지고 경기 침체냐 아니면 경제 위기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입니다. M2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0.5% 수준에서 증가하던 게 2019년에 2.5%까지 증가가 됐죠. 그래서 증가율이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양적 긴축을 실시하게 됐고요. 반대로 양적 긴축을 실시하자마자 미국은 통화량 증가율이 저렇게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2020년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기 직전까지 통화량 증가율이 2019년 말에 2.5% 수준에서 1.5% 수준으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통화량 증가율의 감소를 우리는 경기 침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옆에 동그라미, 파란 동그라미 보이죠? 아예 통화량 증가율이 0입니다. 한마디로 이자를 감안하면 통화량이 감소하기 시작한 거죠. 저게 언제? 팬데믹이죠. 팬데믹 상황에서 어느 은행이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할 뿐이죠. 그러다 보니 통화량이 저렇게 감소가 됐고, 저때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오른쪽 보이죠? 갑자기 솟아난 저게 뭐냐? M1, 즉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은행에 채권을 매입한 양적 완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M1이죠. M2는 부채를 통해서, 대출을 통해서 증가하는 것이고, M1은 중앙은행의 마중물 통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부채를 빌리지 않으려면, 시중에 돈이 없으면 경제 위기가 되니까 중앙은행이 프린팅을 통해서 돈을 뿌린 것, 그게 양적 완화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이걸 다시 정리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지금 며칠째 인후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오늘도 혹시나 몰라서 또 받았는데 이 목이 좀 잠겨 있습니다. 그 점 다시 양해 부탁드릴게요. 부채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감소하면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요. 이걸 좀 더 쉽게 풀이하면 경제 구성원이 가계, 기업, 정부 크게 셋으로 구성되잖아요. 그중에 가계와 기업, 민간이라고 하죠. 민간이 대출을 통해서 돈을 늘려줘야 되는데 대출을 안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을 때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뿌려줘야 되는데 무턱대고 프린팅해서 길거리에 뿌릴 수는 없으니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사주면서 돈을 풀어버리죠. 그러면 은행은 그 돈을 많아지니까 기업에 대출할 수 있다. 이런 쉬운 구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이유 때문인지 민간과 기업에서 대출을 안 해가서 중앙은행이 돈을 뿌려줬는데 반대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경제가 좋아졌네 하면서 민간, 가계와 기업이 나 은행 가서 대출해줘 라고 하면서 부채를 늘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다시 통화량이 증가하죠. 그러면 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뿌린 돈을 회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하이퍼 인플레이션, 아무도 돈을 가지려고 않고 돈의 신뢰가 깨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그에 앞서 먼저 인플레이션을 막아내기 위해서 양적 긴축, QT를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미국 연준의 대차대조표와 그 다음에 기준금리, 그 다음에 QT 실시했던 그 사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파란색 저 왼쪽 끝에서 5%에 내려가는 것처럼 기준금리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약간 붉은색으로 보이는 게 미국 연준의 대차대조표입니다. 지난 2008년 왼쪽에서 늘어나죠. 저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가 늘어난 건 금융이기 때문에 아무도 돈을 빌리려 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나서서 채권을 매입하면서 돈을 뿌렸던 양적 완화를 보여주는 거고요. 오른쪽 붉은 점선의 동그라미, 저 때가 언제냐? 2017년에서 19년까지 미국 역사에서 양적 긴축을 처음으로 실시했던 시기입니다. 그 당시에 보면 붉은색 동그라미 안에 붉은색 실선이 있죠. 실선이 약간 줄어들죠. 저 때 만 2년 동안 6천억 달러의 QT, 양적 긴축, 양적 완화했던 돈을 회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저게 오른쪽 보면 또 왼쪽 보면은 단계로 계단처럼 올라가죠. 저게 기준금리입니다. 2017년, 16년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고 저 당시 미국의 기준금리가 2.25%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양적 긴축까지 더해지자 주가가 폭락한 적이 있었죠. 그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에서 19년 동안 24개월 동안 금융위기 이후 약 10년 만에 실시된 양적 긴축에서 미국 연준은 6천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6월 이후 공식적으로 중단을 했어요. 양적 긴축을 실시하다 우리 못해. 왜?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라고 하면서 중단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2017년에서 19년 사이 약 2년 동안 양적 긴축을 했을 때도 무조건 중앙은행이 보유한 채권을 시장에 내납한 것은 아니었고요. 채권이라는 건 가지고 있으면 만기가 되잖아요. 그냥 만기에 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만기 상환 방식으로 양적 긴축을 실시했었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지금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양적 긴축을 했던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중간에 빨간색 실선이 쭉 올라가죠. 2018년, 19년 초까지 올라가다 줄어듭니다. 저게 뭐냐면 실제로 양적 긴축을 실시했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최대 월 300억 달러 정도까지 늘어났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늘어났다는 얘기는 2017년 최초에 시작할 때 월 100억 달러 정도 회수했는데 이게 어떻게 회수했느냐? 채권을 은행에서 샀으니까 만기가 있잖아요. 만기가 돌아오는 금액이 100억 달러면 그냥 연장을 안 해주고 회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위에 보면 약간 푸른색의 이렇게 막대 그래프 보이죠? 저건 뭐냐면 만기가 저만큼 돌아왔는데 실제로 회수한 건 붉은색만큼 회수했고 처금액만큼 다시 풀어줬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단기 채권을 매입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장기 채권 만기가 되면 회수하는 방식으로 회수를 했고, 두 번째,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서 장기 채권 만기 전액을 회수한 게 아니라 회수한 다음에 시장 상황을 보고 단기 채권을 좀 풀어주는 형태로, 즉 단기 채권 매입을 동시에 이렇게 짬뽕하는 형식으로 실시를 했고요. 이것마저도 미국 경제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자 2019년 6월 이후에 공식적으로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19년 이후 보면 빨간색은 0인데 위에는 계속 돈이 늘어나죠. 실제로 돈을 더 풀어버린 겁니다. 왜? 그건 잠시 후에 왜 미국 경제가 저렇게 어려워졌는지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를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2019년 6월 이후에 미 연준은 QT, 양적 긴축을 비공식, 공식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단했는지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중앙은행이 양적 긴축을 통해서 흡수를 하죠. 돈을 빨아들이는데 빨아들이는 돈만큼 시중에 가계나 기업에서 대출을 통해서 늘리지 않으면, 즉 부채가 늘어나지 않으면 경제가 앞에 경기 침체라고 그랬잖아요. 리세션. 그게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2019년에 6월에 야, 양적 긴축 중단해. 왜 그랬냐? 2015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올리기 시작하면서 2019년 초까지, 2018년 하반기까지 미국의 당시 기준금리가 2.25%까지 올라갔고요. 거기에 매달 최대 300억 달러의 양적 긴축을 하다 보니까 2년 동안 6천억 달러가 회수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민간에서 부채가 늘어나지 않아 버린 거죠. 즉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동시에 실시됐는데 반대로 민간 영역에서 가계와 기업 쪽에서는 부채를 그만큼 빌리지 않았으니 통화량 증가율이 예상만큼 늘지 않았어요. 즉 통화 증가율이 방해가 받고 그것 때문에 금융시장이 부담을 느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2019년 당시 상반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여러분 기억을 소환 좀 하겠습니다. 레포 금리가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레포, REPE, 레포 하루짜리 일종의 콜금리인데요. 당시 미국의 기준금리가 2%였는데 하루짜리 콜금리 보시죠. 2019년 그 당시 9월에 10%를 급등했습니다. 왜? 시중에 금리가 올라가고 중앙은행이 채권 회수를 통해서 양적 긴축을 통해서 회수를 하자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러면서 하루짜리 콜금리도 상환하지 못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면서 저렇게 레포 금리가 급등을 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아차 이러다 큰일 나라고 하면서 일단 양적 긴축을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양적 긴축을 했다고 그러면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미국 경제가 바로 엎어지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준이 실시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미국 경제가 앞에서 2019년 하반기처럼 그때까지는 감당하기 그 이후에는 힘들어졌거든요. 그때처럼 미국 경제가 양적 긴축을 감당할 수 있으면 상관할 바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 경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조그만 힌트만 나와도 주식시장이 곧바로 급락, 폭락 또는 하락으로 반응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지난 2017년에서 19년 사이에 양적 긴축과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역사를 찾아보면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중간에 검은색은 S&P 500 인덱스의 흐름이고요. 위에 파란색 이렇게 언덕처럼 올라가죠. 그게 연준의 대차 대조표입니다. 그런데 양적 긴축이 최초로 시작된 것은 2017년 12월. 그 다음에 그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가 실체로 주도한 건 2018년 1월부터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언제 반응을 했냐? 1번 시기 2015년. 저게 언제입니까? 최초로 금리 인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연준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초로 저 당시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하면서 양적 긴축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1번 시기에
잠깐 S&P 500 인덱스 기준 약 5% 정도 하락 반응을 하고 다시 미국 경제가 감당이 가능하네 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8년, 2017년 12월경에 이제 실제 다음 달부터 실시할 거야. 양적 긴축할 거야. 그러니까 다시 저기서 5% 정도 하락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다시 올라가다가 3번의 시기 언제죠?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그 중에 핵심이 2019년 12월 2018년 12월이구나. 2018년 12월 기억하시죠? 언제? 예, S&P 500 인덱스가 한 달 만에 20% 폭락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저게 언제죠? 예, 앞서 말씀드린 미국 경제가 부담을 갖기 시작할 때 벌써 기준금리가 2.25%가 됐고 거기에 양적 완화 계속하네. 거기에 당시 파월 의장이 취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 유명한 발언 오토 파일럿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폭락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12월이죠. 12월 FOMC 의사록에서 이게 1월 지난주 수요일에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거기에 QT를 논의할 때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미국에서 골드만삭스가 4회 금리 인상을 예측했고 QT도 12월이 아닌 2022년 7월부터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리포트를 미국 시각 일요일에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새벽에 급락을 했다가 나스닥 기준으로 좀 올라왔죠. 그래서 현재까지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미 2022년에 4회 금리 인상 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QT는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 이 얘기는 현재 증시에 저는 이미 반영이 끝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반영이 끝났으면 앞에 1, 2, 3번 시기처럼 반영이 끝났으면 이제 경제가 감당할 수 있다 생각하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언제 다시 급락을 하죠? 예, 미국 경제가 부담을 가질 때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좋아. 언제 어떻게 미국 경제가 부담을 갖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이거잖아요. 예, 그것은 금융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10년 채권금리와 2년 만기 채권금리의 차이, 10년 마이너스 2년의 금리 스프레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동그라미 친 시기 2015년부터 2019년 양적 긴축을 공식적으로 중단을 하기 전에 주가가 폭락하기 전까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으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즉 경제가 부담을 가지면 단기 채권금리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유지를 하지만 장기 채권금리는 계속 하락한다는 얘기는 채권 매수 자금이 몰린다는 얘기죠. 즉 경제가 부담을 갖는 것은 장기 채권금리의 하락으로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즉 QT 하겠다고 시작하자마자 장단기 금리가 저렇게 막 플래티닝해서 축소, 격차를 좁히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경제에 부담을 줘갈 때 그런 그 효과, 그런 이제 반응이 나올 때니까 아직 시간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거, 지금 앞에서 봤던 거는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요. 지금 현재 통화량 증가율이 2017년에 저렇게 2.5%까지 늘어났을 때 QT 양적 긴축을 실시했지만 현재 오른쪽 동그라미 보이시죠? 예, 통화량 증가율이 0.5%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즉 과거에 비해 아주 작은 통화량 증가율인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과 함께 양적 긴축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과거보다 좀 더 빠른 시기 안에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고 이게 장단기 금리 격차의 축소로서 나타날 수 있으니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거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단기 금리 격차가 축소되기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요. 왜? 선언적인 거와 실제 QT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선언이라고 했던 것은 어제 골드만삭스가 예상했던 것처럼 4회 금리 인상을 해도 그다음 QT를 한다고 해도 주가가 1번 시기처럼 약간 출렁일 수 있지만 그거 반영을 했으면 이제부터는 실제 실시 때까지 안정 국면, 상승 국면으로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네, 퀀터터티브
타이트닝. 이게 발음도 어렵습니다. 사실 그 문제 같지는 않고요. 지난 일주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오후에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데, 네, 목요일 옵션 만기일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QT에 대한 가격 반영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화요일 정도 오늘 시장이 좀 들어갈 걸로 봤는데, 코스피는 선방을 했지만 코스닥은 아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죠. 되도록 코스닥 쪽에서도 힘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